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48분간 이어진 연설,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인데요.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30번 넘게 언급하며 고환율, 고물가, 부동산 문제 등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주도하는 2차 종합특검을 내란몰이라 규정하고 대신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로비, 민주당 공천뇌물 의혹 등 3대 특검을 수용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흥미로운 제안도 있었는데요.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겁니다. 교실 정치화 우려에 대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 야당은 비상계엄 사과는 없고 비판만 있는 무책임한 연설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내일 장동혁 대표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납니다. 과연 여야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대분 디지털 연금 투자는 다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월 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의 관광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잠시 후 봉화군 문화관광과 오준식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 영주시와 상주시가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2월 3일부터 시작하는 등 이런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 상황은 어떤지 짚어볼까요?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600만 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2,000만 대 정도가 아직은 대형 기관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차를 구입하면은 10년 정도 쓴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네. 매년 판매되는 신차가 160~70만 대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디젤 같은 게 밀려나고 전기차로 전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전기차가 보조금이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매년 판매되는 전기차 중에서 20만 대를 처음 넘어가서 작년에 22만 대가 판매가 돼서 이 전기차 누적 대수가 한 86만 대 정도가 돼요. 어허. 그러니까 올해 아마 전반기 이내에 100만 대 누적 대수가 훨씬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네. 물론 이제 2,600만 대 중에서 100만 대 넘어가면은 퍼센테이지는 아직은 미미하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정부에서 NDC 온실가스 저감 목표 발표했지만은 수송 분야에 있어서 2030년에는
판매되는 신차의 약 과반은 전기차로 하겠다. 그러니까 160만 대로 따지면은 한 80만 대를 전기차로 2030년 지금부터 4년 이후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굉장히 큰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활성화가 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난제도 또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기차 캐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이어지는 걸까요? 전기차 캐즘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판매가 주춤하는 현상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 전기차가 보조금이 소진될 정도로 판매가 늘었고 올해도 보조금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혜택도 더 크고 종류가 신형 전기차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전기차 캐즘이 아직도 2, 3년 동안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는 아직은 보조금을 안 받고 내연기관차 전기차가 가격이 똑같이 되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네. 몇 년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작년에 뭐 추석 때 같은 명절 때 장거리 운전하면서 굉장히 고생한 분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이 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어도 이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몇 명만 줄 서 있으면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장거리에 절대로 전기차 가져가지 마세요라는 게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불편하고 또 뭐 인천에 작년에 이 청라 쪽에 아파트 화재가 생긴 것도 원인 불명이 되면서 지금 민사 소송 중인데 네. 최대 1,000억 원의 보상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아하. 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네. 불안감 때문에 아파트마다 아직은 전기차 포비아 같은 것들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좀 더 고민이 된다라는 게 이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차가 급속도로 이 판매가 내연기관차에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차를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가 고민이 커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 본인이 어떤 차를 운영하는데 뭐 장거리 운전하느냐 또 패밀리용이냐 또 나홀로 차량으로 도심지에서만 약간 왔다 갔다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을 보고 차를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컨드카. 대한민국이 1가구 2차량 시대가 되면서 세컨드카는 전기차가 가능해요. 그래서 도심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가솔린 대비해서 한 4분의 1 가격이고 또 운영 경비도 뭐 이 내연기관차 같이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 교환은 아예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장점이 분명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거리용 또 충전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편하게 나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기차의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아직 장거리 뛰기에는 좀 불편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실질적으로 아직 불편한 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뭐 내연기관차는 퍼스트카로서 아직 존재를 하고 특히 내연기관차 중에서도 특히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거든요. 네. 디젤차는 작년에 10만 대 처음으로 미만이 판매돼서 9만 몇천 대 정도가 판매돼서 디젤차는 구입하지 마시고요. 승용차 중에서. 네. 주로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 있습니다. 미국도 작년 10월부터 그 전기차 보조금이 아예 없어지면서 90% 이상 급감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입니다. 아하. 미국만 하더라도 연료값이 우리나라의 50에서 60% 사이고 네. 큰 차, 배기량이 높더라도 연비가 떨어지더라도 연료값이 싸니까 그냥 썼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최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유럽에서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을 미뤘거든요. 네. 즉, 이 전기차도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 기반의 그러면서도 친환경인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년에 판매된 신차를 보면은 22만 대가 전기차고요. 네. 한 약 50만 대 가까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고 90여만 대가 가솔린 기반의 차였어요. 그렇군요. 디젤은 한 9만여 대, 10만 대가 채 안 되죠. 네. 작년에 판매된 건데 올해는 좀 더 구성이 좀 바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디젤은 더 줄어들고 네. 이 전기차도 25만 대에서 30만 대 사이고 하이브리드 차는 더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솔린이 도리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수 내연기관차 특히 디젤차 선택은 신중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디젤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 국산차는 이미 승용 모델은 다 단종을 시켰고요. 네. 일부 유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차종 같은 경우에도 이 몇 년 끌지 않고 이 4등급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4등급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디젤차가 포함이 많이 되는 건데 도심지 진입 못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고 해서 환경 오염원이 많이 배출돼서 내는 세금도 더 큽니다. 아하. 그래서 디젤에 대해서는 이제는 퇴출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급격히 줄고 또 혹시 사용하다가 중고차로 내놓을 때 중고차는 가격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중고차 중고차 매매업소 가보게 되면은 차 저장하는데 남아있는 게 다 디젤차예요. 사람이 안 사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는 것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호하는 것이 가장 안정화되고 현실적으로 뭐 특히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이 보수적이라 그러죠. 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차 구입할 때 6개월 정도 이후에 사라. 신차가 나오고 왜 6개월 이후냐? 그 6개월 사이에 고장 날 거 고장 나고 리콜 될 거 리콜 되고 그 이후에 그런 거를 보고 사면은 후회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통용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신차 얼리 어댑터로 먼저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좀 더 차라는 것이 부동산 담으로 큰 재산이 들어가니까 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구입해도 손해볼 건 없다. 그러나 차는 안 바꾸면 안 바꿀수록 손해는 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어느 타이밍에 정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갈아 말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신차 유혹 프로그램에서 못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구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하. 좀 고민을 많이 하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차 시장을 보면 세단보다 SUV가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던데요. 요즘 이 하이브리드 차가 다시 그리고 더 크게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역시 하이브리드는 거의 30년 기술의 역사가 되면서 네. 이 내연기관 기반이지만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거리 4km, 5km는 하이브리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가스가 급격히 줄고 연비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는 세계에서 기술이 가장 뛰어난 게 일본 도요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한민국 현대차그룹,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차가 이 도요타 같은 일본 차에 못지않을 만큼 연비도 좋고 기술 원천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리어 유럽이나 미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연비가 떨어지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해서 일명 무늬만 하이브리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 좋고 또 1리터에 25km, 30km 갑니다. 어허. 예, 거기다가 또 이 중고차를 처리할 때 하이브리드 차가 최고 인기라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높게 받을 수가 있고 장거리 뛸 때 전기차 같이 충전 인프라 같은 거 없어도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제일 편하고 안정돼 있다라는 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입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도 가장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연비, 고효율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지비 측면에서 실제 이 하이브리드 차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유지 관리 비용은 전기차가 가장 낮습니다. 근데 이제 접촉사고가 생겼을 때는 보험료라든지 공임이나 부품비가 훨씬 비쌉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 있는 배터리 관리를 잘해야 돼요. 바닥 방지턱 같은 거 지날 때 바닥에 침다든지 또는 침수도로 지나갈 때도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 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심할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리적인 부분은 뭐 하이브리드가 아직은 기술이 안정화돼 있으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운영 비용에 대한 것들은 내연기관차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연비가 워낙 뛰어나고 또 기술적 안정도가 좋다 보니까 운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이 차를 처리할 때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신차 자동차 제작사에서 나오는 모델 중에서 이 하이브리드 또 이 중형급 SUV 거기다가 디자인부터 옵션이 적절히 조화가 되면은 성공 공식 무작정 성공한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작사들이 아마 그런 꼭지로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올해 그 현대차의 고급 프리미엄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하이브리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또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가 ER-EV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로 가기 전에 모델들인데 이 모두 다 이 전기차 쪽에 가까운 모델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 프리미엄이면서도 연비가 좋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모델도 한번 구입할 때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 인기가 상당한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인기 있는 게 SUV이면서 하이브리드면요.
중고차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그 정도군요. 그렇게 인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장에 남아있고 누구나 항상 안 가져가는 게 디젤차입니다. 네. 디젤차는 남아있어서 얼마든지 바로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내가 원하는 SUV 또 중형이다. 또 주행거리가 약간 짧으면서 좀 연식도 좀 길지 않은 거. 그러면서도 그 하이브리드 차 이런 이 모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중고차 구입할 때는 바로 직접 있는 거 매물 있는 거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는 중고차 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차 중에 이런 거다. 이런 거 좀 있으면 구해달라 그러면은 좀 몇 주 기다리면은 또 좋은 차 기회가 되면은 가성비 좋은 최고의 전기차, 최고의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좀 고민된다 이런 반응들도 존재하는데요. 전기차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뭘까요? 역시 충전 인프라 문제입니다. 급속 인프라. 충전기가 네. 길거리에서 주유소를 대신해서 급속 충전기가 설치돼서 주유를 하듯이 충전을 할 때 불편함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보조금 없어도 가격이 비슷한다든지 또 일단 우리나라가 아파트 같은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 같은 이 집단 거주지 특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여기서 생기는 화재 위험성, 공포감을 없애는 포비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은 요구된다. 과도기 모델이다라는 측면. 그러나 2, 3년, 3, 4년 이후에는 진짜 완성도전 전기차 시대가 본격 도래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올해도 전기차는 말씀드렸죠. 25만 대, 3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170만 대 중에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솔린이 약간 줄어들고, 디젤은 더 줄어들고, 하이브리드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력 모델로서의 역할이 당분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3, 네. 4년 정도 전기차 시대가 열리기까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이런 과도기에서 차를 선택하는 기준 한 가지만 짚어주신다면요? 내가 차가 집에 2대, 3대 있을 때 세컨드카, 서드카는 전기차 한 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퍼스트카는 패밀리카, 중형 SUV이면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 좋고 또 가족들 모두 타고 이동할 때 또 세단은 무게중심이 낮잖아요. 네. 달리기 성능은 좋지만은 달릴 때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차고가 좀 약간 높은 게 SUV거든요. SUV가 어떻게 보면 세단보다는 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 높으면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는 시야각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네. 반대에서 오는 전조등 같은 거 눈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세단의 SUV의 장점, 세단의 장점을 SUV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SUV가 단점이 없는 도시명 SUV, 특히 겨울철 지금까지 추울 때 눈 올 때를 생각을 해서 4륜 구동 이런 것까지 구비하면은 최고의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새 차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고려하면 좋을 점들 쭉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2월 한 달간 통 크게 쏩니다. LG 패스트샵 안동 분점 재단장 그랜드 오픈. 다양한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푸짐하게.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옥동 대구은행 건너편 LG 패스트샵 안동 본점 재단장 그랜드 오픈.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누려라
상주 최초 자이른의 자부심을 기대하라. 최고 29층 스카이 커뮤니티로 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라. 773세대 대단지의 스케일을. 자이른해가 들어오면 상주와 문경이 달라집니다. 상주 자이른해. 1670-0394 자이 S&D.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우리 동네엔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휴, 오랜만에 왔네.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언제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역시 이 목도리가 어울릴 줄 알았어요. 나의 취향까지 잘 알고 있는 골목마다 특별한 정이 가득한 우리 동네 이웃상권. 이걸 누가 평가하겠어요? 올겨울엔 우리 동네 이웃상권에서 따뜻함을 만나보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5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봉화군에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내용 들어봅니다. 봉화군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오준식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봉화군에서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먼저 이번 정책을 추진한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 경기 침체와 관광 트렌드 변화로 지역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어서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이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봉화군의 이제 백두대간 수목원, 군천 산타마을과 같이 우수한 관광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광객 소비가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지원안을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당일 관광은 10,000원, 숙박은 20,000원, 그리고 전통시장 방문하면 3,000원 추가를 지원해 주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이번 인센티브 지원 금액은 타 지자체 운영 사례랑 이제 봉화군 관광 여건, 예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당일 관광과 숙박 관광의 지원 금액이 차등화한 것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며 전통시장 추가 인센티브는 관광객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숙박, 식당, 시장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단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혜택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봉화군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그 고시 공고란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센티브 또는 이제 관광객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관련 사업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 공고문 참고하셔가지고 여행 7일 전에 여행 계획서 이제 문화관광과로 송부해 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신청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제 전화번호 054-679-63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봉화군 관광, 특히 1박 2일 코스 계획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1일차에는 사계절 내내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군천 산타마을에 방문하셔서 마을 곳곳에 포토존에서 인생샷 한번 남기시고 또 군천역에서 철암역까지 가는 백두대간 협곡 열차를 탑승하셔가지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낙동강의 비경을 감상하시는 게 봉화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옹성 돼지 숯불구이 단지에 방문하셔서 소나무 숯불구이로 저녁 식사를 하시면 만족스러운 한 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숙박은 한옥 고택을 체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통 한옥에서 머물면서 쏟아지는 별을 구경하는 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틀 차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귀여운 호랑이 트램을 타고 호랑이 숲에 가서 실제 백두산 호랑이의 위용을 두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봉화의 깊은 전통을 간직한 닭실마을에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마을의 상징인 청암정은 거북이 바위 위에다가 이제 세워진 특별한 정자인데요. 그곳에 잠시 머물며 봉화가 주는 고요한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백두대간 수목원과 분천 산타마을 외에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인센티브 안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전통시장에 방문했을 때 추가로 3,000원을 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주신 이유 궁금하고요. 그리고 봉화 상설시장에서 꼭 맛보거나 구매해야 할 게 있다면 추천도 같이 해주실까요? 전통시장 방문 인센티브는 이제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키고 여행객에게 진짜 봉화의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봉화에서 꼭 구매해야 할 특산품은 봉화송이, 봉화사과, 봉화고추 등이 있습니다. 봉화송이는 다른 지역의 송이에 비해 솔향이 뛰어나고 육질은 단단하고 또 쫄깃합니다. 일교차가 큰 기후에서 자란 봉화사과와 향이 깊고 매운 맛이 좋은 봉화고추는 많은 분들이 찾는 또 대표 특산품입니다. 네. 또 그 전통시장은 아닌데 그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봉화 한약우도 꼭 맛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저것 지역 농가의 정성이 담긴 먹거리도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업이 단기적으로 방문객을 늘리는 걸 넘어서 지역 경제, 특히나 음식점이나 숙박업이나 전통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시나요? 이번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이제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숙박, 음식점, 전통시장까지 이제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광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히 숙박관광 인센티브와 이제 전통시장 추가 지원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이 잠깐 들르는 봉화가 아니라 머물고 다시 찾는 봉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굉장히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애를 쓰고 있는데 봉화만의 차별화된 매력 혹은 봉화에 꼭 가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봉화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뭐니 해도 험되지 않는 청정 자연과 그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생활 관광입니다. 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과 분천 산타마을처럼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광지는 물론 이제 청량산 도립공원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등 숲을 기반으로 한 힐링 콘텐츠가 잘 갖춰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봉화는 고택이나 정자가 또 가장 많은 곳 중 하나거든요. 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건축물을 지은 선조들의 지혜는 이제 현대의 인위적인 개발과는 또 다른 감동을 줄 겁니다. 자연과 사람, 먹거리가 어우러진 진짜 쉼표 같은 여행지를 찾으신다면은 봉화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나 2월에 봉화 방문할까 고려하는 분들께 초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남들이 다 가는 이제 뻔한 관광지가 지겨워지실 때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이국적인 매력이 공존하는 봉화에 꼭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백두대간의 정기와 산타의 설렘이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을 특별하게 바꿔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화군의 단체로 한번 놀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화군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오준식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4.5%로 직전 조사보다 1.4%포인트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0.7%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긍정평가는 조금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요 근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SNS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펴가긴 했으면 대체로 성공적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반 지지율이 높을 때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에 대해서 절대로 자시할 수 없다. 시장도 정부를 이길 수 없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시장도 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천명을 하고, 네. 왜곡된 보도를 하거나, 이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이야말로 막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이재명 대통령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4차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서울 인근에 6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요. 네. 5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양도세 중과 유예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이 메시지는 양도세 중과 부하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계곡 정비도 해냈다. 그토록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지역에 가장 또 유권자가 많은 곳, 인구가 많은 곳이 경기도인데 계곡마다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 또 마찰이 일어나기도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전면적으로 정비를 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코스피 5천에 대해서도 허망한 기대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달성하지 않았냐. 이 점도 분명히 오늘 또 주가가 또 올라갔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도 반드시 안정화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를 이재명 대통령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호통을 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역대 어느 정권도 부동산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종합 복합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의 이 아이디어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서울에서는 집값이 특히 강남 3구 한강 배틀을 중심으로 해서 천정부지로 똘똘한 한 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안동은 그럴까요? 경북은 그럴까요? 전남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지방선거 관련해서 구도상 그렇게 유리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최대 이번 지방선거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슈 부동산입니다.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부동산은 상당히 강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기 어렵다 보니까 호통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어떤 정부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한 적은 없다.
영끌에서 6만 호를 지으면 뭐냐, 뭐 하겠냐, 그건 당장 지지도 못하는 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콕 짚으면서 꼬집으면서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강범위하게 규제를 풀면서 많은 수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지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또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일련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부동산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대상 지역은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이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1년 지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라는 질문에 향후 1년간 오를 것이다 48%, 내릴 것이다 19%,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또 20%로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정부가 4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죠. 이게 이제 마지막 1, 2구 부동산 공급 대책까지 포함한 조사 결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전망은 그다지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요. 특히 많은 부동산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오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올라간 가격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요. 워낙 세대 간의 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40대 이상은 대체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 또 20대, 30대 MZ세대, 젠지세대는 부동산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의견차가 여론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전월세가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수도권은 전세 매물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인해서 잠길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전월세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물어봤더니 오를 것이다 58%, 내릴 것이다 10%, 변하지 않을 것이다 20%로 나타났고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 26%, 부정 40%, 의견 유보는 34%로 나타나서 아직까지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어떤 성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1순위는 집값 상승은 억제하기 힘들 것이다. 이 응답 결과로 나타났고 그래서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 주식, 부동산, 예적금, 가상자산 중에서 주식이 37%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은 22%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계속해서 봐야겠고요. 그럼 저희가 각 정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먼저 정당 지지율 추세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 결과인데요. 날짜만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는 다르게 지난 29일, 30일 양일간 실시됐습니다. 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43.9%로 직전 조사보다는 1.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37%로 직전 조사보다는 2.5%포인트 내려왔는데요. 지지난주에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37%였는데 올라갔던 2.5%를 이번 조사에서는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또 2.5%가 빠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3%, 개혁신당 3.2%로 나타나서 여전히 오랜 동안 양강 구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야 모두 내전 상태인데 일단 민주당으로 가볼게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둘러싸고 내홍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합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인데 대체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큰 정당이 되고 더 큰 영향력 확대를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합당이 합당하냐 이런 또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분히 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 결집하고 있는 친명과 친명 간의 대결 구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에 대해서 전체 결과는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로 나타났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가 48%인데 절반을 못 넘겼죠. 부정적인 평가도 30%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그런 이유는 6월 지방선거만 생각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서두르고 1인 1표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를 1인 1표제로 가는 건 통과됐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네. 그런 걸 본다면은 연이어서 8월용 아니냐. 전당대회 연임용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구심이 고개를 드는 상황, 고개를 이제 쳐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근은 아니지만은 지난 16일이었죠. 1월 16일 날 청와대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청래 이 대표 얼굴을 바라다 보면서 안맹이에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그렇죠. 그게 이제 어색함을 풀기 위한 것인데 네. 이른바 말 속에 뼈가 있다. 건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가득 차 있다. 뼈 해장국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이 전당대회를 둘러싼 이 대결이 본격화된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에서 친명계로 예상되고 전당대회에 뭔가 좀 관여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보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미략 안 됩니다. 당명을 바꾸는 것도 안 되고 지분을 나누는 것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보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답을 하는 쪽에서는 합당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인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일종의 친청에 이 대립하는 친명이 결집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합당이 이렇게 이 내분과 내부 충돌에 부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배경에는 이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연임을 해서 이른바 친청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청래, 그 다음에 이 이른바 세력, 이른바 청문 어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문 어류. 네. 정청래, 문재인, 김어준, 유시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한쪽의 축은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결 구도에 참전하지 않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와의 대결 구도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지금 지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김민석 총리는 최근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대표에 나가실 생각이 있습니까? 대표가 되는 건 로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발언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그건 당연히 할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시기와 방식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준호 전 최고위원입니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갈 도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합당 중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청문 어류에 대항하는 명석 이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 이재명 그다음에 석 김민석 그다음에 이연주 한준호 이렇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말 그대로 8월 전당대회 연임을 둘러싸고 내분이 내홍이 내부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3인이 정청래 대표 바로 앞에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긴 했는데요. 과연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국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는데요.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국 당원이 전두환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이 내용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제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자동응답 조사 결과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또 안동 MBC 프로그램을 통해서 왜 자동응답과 또 전화 면접 조사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샤우팅 보수와 샤이 보수의 차이다. 샤이 보수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5%입니다. 민주당이 44%가 약 19%, 정확하게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요. 네. 또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지지율이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란이 말 그대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지금 당에서 친한계, 친장동혁계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전한길 일타 강사도 일타 강사로 불리었죠. 등장하고 방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고성국 당원이 전두환 씨 사진을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도 이탈, 외연 차단 이런 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더 내분이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고장윤박, 고성국, 장동혁, 윤석열, 박근혜. 또 한쪽은 또 한동훈 이 전 대표 축이고 또 한쪽은 또 무당청 중도 보수의 또 한 축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한삼 5배다. 한동훈 그다음에 김영삼 최근에 그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 대표 퇴진하라.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배 윤리위원회에 지금 해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 이런 상황의 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굵직한 시사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